여의도 정치를 꿰뚫어보는 세계의 시선 동상삼몽. 오늘은 진짜 삼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벽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국가적으로 큰일이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거기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무슨 싸우고 뭐 영상 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평가하는데, 뭐 세 분은 또 소속 정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당부터 내가 우리 당 논평 담당이라면 어떻게 논평했을 거다. 잘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준비하셨던 대로 잘 풀어낸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준비된 회담이었고 잘 풀어낸.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논평 담당이라면 뭐라고 쓰실 거예요?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죠? 아니 보세요.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바로 전에 회담하기 전에 나 한국에서 장사 못해 이런 식으로 협박을 왕창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재명은 위대한 지도자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야. 뭐 대한민국에서 아마 극우라는 분들은 야, 뭐 윤통에 대해서 얘기 좀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특통에 나와갖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가졌겠죠.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뭐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니까 제발 좀 망상에서 벗어나서 있는 현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대로 보자. 왜냐면 뭐 그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솔직히 거의 아첨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대통령님 뭐 여기 데코레이션 하셨는데 너무 멋있어요. 미국의 뭐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쨌든 힘의 논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가가 생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게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의당 논평 담당이었다면 김종대 전 의원은 뭐라고 썼을까요? 벤치 클리어링 파국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 빈보를 계속 날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뭐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 또 뭐 쌀 소고기 계속 날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숙청 얘기하면서 그냥 머리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해가지고 다 쫓아갔어요. 청와대 3실장이 다 갔어요. 청와대 용산에.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 기업 대표들 갔죠. 거기에다가 뭐 외교, 그다음에 통상본부장 뭐 해가지고 주미대사 내정자까지 싸그리 다 갔습니다. 이거 벤치 클리어링이야. 벤치 클리어링. 그런데 그게 벤치 클리어링이 돼서 다 그라운드로 뛰어나왔다고 해서 꼭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죠. 나한테 우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가 실실 웃고 들어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다 튀어나오면 관중석이 막 긴장을 한다고. 그러나 싸움까지는 안 갔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 파국은 없었다로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은 잘 준비된 회담이었다. 그리고 잘 끝마쳤다. 그 평가 저는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제 은평에 오셨을 때 제가 한 4시간 반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고민을 정말 깊게 하시고 계셨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거기 잠깐 동안 명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명상을 이제 잠깐 진짜 몇 분 명상을 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명상이 끝나고 이제 같이 명상했던 저를 포함해서 다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앉아가지고 대통령님 생각 마치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민의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낸 트럼프 공약법 그 성공 통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적을 할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를 칭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심지어는 행정명령도 자기를 침이 튀어서 죄송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미사역을 얻는 희한한 행정명령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준비해 가셨을 겁니다.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입니다. 이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었던 거고요. 외교적으로 준비를 잘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있었던 경직 또는 경색될 수 있던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좀 털어버리면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당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건 없어요? 사실 뭐 여당 입장에서 또는 국민 입장에서 봐도 좀 더 이제 더 갖고 올 수 있었으면 어떨까. 근데 보면은 이제 트럼프도 언급을 했지만 문제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힘의 논리.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네, 쉬운 상대는 아니고요. 그거 확실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맞상대해서 좀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푸틴 하나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쉬운 상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쉬운 상대 절대 아니다.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절대 아니죠. 그건 뭐 한국 대통령은 누구라도 쉽지 않은 상대인 거죠. 야당 입장은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쉽다. 이거 좀 더 해오지. 뭐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근데 일단 그 어떻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북한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대화를 풀어가는 그 모티브가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장하기를 지금 북한도 그 트럼프 타워를 북한에다가 지으셔갖고 제가 거기서 골프 좀 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피스메이커를 하시고요. 저는 페이스메이커 할게요. 저는 뒤로 빠져 있을게요. 저는 페이스 뒤에서 조절해 준 사람이잖아요. 원래 네가 잘났고 난 뒤에서 이제 이렇게 페이스만 조절해주다 빠질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허영심이나 정치적인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확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야 이게 북한 문제가 우리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화를 풀어가는데 상당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정치라는 게 이렇구나. 트럼프가 자랑하는 거 보셨죠? 내가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정은과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목했던 대목이 두 대목인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지금도.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도 물밑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에이펙 때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 중간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뭘까? 얘기는 안 했어요. 뭔지 얘기는 안 했어요. 에이펙 때 와서 회의 중간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도 있다. 그럼 경주에서 나가서 판문점 갔다 온다는 얘기인가요? 뭔지 모르죠. 근데 아마 요런 대목들을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말 마저 하면은 이제 하나는 그 남북 관계가 북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화를 풀어가는 모티브가 됐다는 것들이 특이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진짜 특이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무슨 외국 정상 만나갖고 전임 대통령 욕을 그렇게 합니까? 바이든이 말이야. 바이든이 말이야. 맺혀 있어요. 바이든 계속 저게 상식적으로 이상하네라는 하여튼 그런 대통령. 그리고 또 나중에 나가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에 가져가서 사인한 만년필 그거 되게 좋아 보였는지 야 그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가져갈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선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선물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봐서는 야 진짜 특이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물어보신 그 질문인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온갖 미사여구로 칭찬을 다 해줬는데 마크에서 그럼 뭔가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칭찬만 잔뜩 해놓고서 협상에 들어가서는 그거는 내가 그냥 립서비스한 거고 난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줬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 그거는 좀 우려가 되죠. 얼마나 많이 줬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의원님은 어제 정상회담이랑 쭉 보시고 우리 대변인실 브리핑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발언 이런 거 좀 없으세요? 막 아쉬웠던 것도 좋고 이거 너무 잘했다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전망을 해보면은 전 세계 지도자들의 이제 아부 경쟁이거든요. 그 앞에 가서 아니 이건 현실입니다. 맞아 현실이에요. 맞아. 아부 경쟁인데 이건 거짓 충성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거짓 충성. 예, 또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한테 시컨 얻어 터지고 온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 관세 진짜 폭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친서 갖고 특사 보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왜 가까워지겠습니까? 이것도 얻어 맞아 보니까 저기 야 우리 좀 만나서 정보 교환 좀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물론 미국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쿼드나 오커스 같은 다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이것이 과거에는 미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자 회담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대응하는 다자 회담으로 변질되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저기 그 미국하고 반대되는 말만 하잖아요. 우린 관세 없어. 이러면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꼬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앞에 가서는 아첨과 아부 경쟁을 해요. 그리고 누가 더 트럼프를 기쁘게 하나. 이 경쟁은 분명히 합니다만 그게 진실되고 그게 국제 질서의 모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반대편에선 또 다른 균형추가 있고 각 지역 국가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싶어한다. 그럼 2라운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론에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 그 미국의 이런 어떤 그 정상 외교를 하는 중에 동시에 저 중국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특사로 간 거 이것이 이제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진 지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하고 똑같이 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에 가까워요. 그러나 동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중국에 특사를 보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우리 주변 정세가 얼마나 긴박한가 이런 점들도 크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느끼는 게 과거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선째잖아요. 과거보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훨씬 많고요. 우리나라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와서 잠깐 만났었는데 빌 게이츠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국제 여러 기구들에서 탈퇴한다든지 또는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국 말고는 메울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제 기구를 둘러싼 역학 관계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역할을 좀 키우고 영향력 키울지 이런 부분이 이제 2라운드로 남아 있는 건 확실한 남아 있는데요. 그 한일 정상 언론 합의문에 제 1항에 그 변화된 경제 통상 질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이고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돼 있어요. 그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 세상에 변했어. 이 경제 통상 질서에서 한일은 만나야 돼. 이게 제일 첫마리에 나와 있다는 게 이런 점들이 저는 저기 트럼프 효과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바꾼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일본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잖아요. 선악으로 나누고 일본은 악이고 우리는 선이다. 걔네는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일본이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도 광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자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역시 감정적으로만 계속 대응했던 건데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나니까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둘 다 좀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강제적인 어떻게 뭐랄까 손잡음 뭐 이런 게 생겨난 것 같아요. 이거 외계인 침공하고 비슷하죠.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인이 단결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제일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이 한일 과거사 합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해줘도 이 서툴 외교는 얼마든지 복원됐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안부 분도 6분 살아 계시는데 이분들 생전에 해결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픔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트럼프에 대응하고. 예. 그런데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안 해도 한일 간에 만날 이유는 많은데 왜 굳이. 예. 이랬는데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으로는 일단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발언들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나는 정말 이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깡패인가? 미군 기지. 단순히 임대가 아니라 아예 미국이 소유하고 싶다. 영구 소유권 얻고 싶다.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이거 딱 저 등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에서 미합중국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을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착각? 일본은 민간 사유지를 정부가 임대해서 미군 기지를 줘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임대료를 내가지고 사유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임대료가 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가장 큰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걸로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지가 아니고 정부가 그거를 자산으로 해서 무상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방위비 그럼 임대료도 안 내요 미국이? 네. 임대료도 안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저로서 조심스럽지만은 이 방위비 계산에 대한 일본하고 한국의 사례에서 혼동이 있는 거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 게 유력해 보이는 게. 지금 임대료도 미국은 안 내고 있다. 그냥 공짜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주한미군 4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8,500명인데 실제로 주일미군이 거의 4만 명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착각이 계속 헷갈리는 거야. 이거 분명히 누가 전에도 착각을 했기 때문에 써줬는데도 또 헷갈리. 한국이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야?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야? 여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4만 명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28,000명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일 미군 숫자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착각한 거 아니야? 요건 좀 나중에 실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요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거 뭐야? 거기다가 또 트럼프 월드 질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 얻어맞아야 되는 걸 우리 대통령이 대신 가서 한 소리 들어준 거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차지도 아닌데 어떻게 소유권을 나라의 땅을 다른 나라에다 넘기겠습니까? 그럼 깡패도 아니고. 국제법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한 얘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막 뱉어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 이러면 해결됐고요. 이거는 해결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도 사실 어제 이제 오해를 풀었다고 해결이 된 건데 10시 어젯밤 10시 반에 모두 다 깜짝 놀랐잖아요. 특히 박주민 의원의 여당 의원으로서 그냥 식겁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 의원실 식구들 그리고 의원들 소통방 난리 났죠. 뭐냐 도대체 이게. 우리 제작진이랑 하는 카톡방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죠.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잘 설명을 하자 이해를 했죠. 근데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그 대목에서 본인이 들었다. 즉 한국에서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했다는 정확하게 거예요. 얘기하면 회담 직전 기자 질의응답에서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한 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수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도 아닌 것인데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도가 있으면 이거는 한미 관계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일 궁금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정보를 준 자가 누굴까. 그 자의 의도는 뭘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히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단톡방송 혹시 무슨 얘기 있었어요? 10시 반에 이거 올라왔을 때? 올라오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의원들끼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고 다들 잠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님 잘하실 거야. 그 당시로서는 그 기대밖에 할 수 없는 뭐 방법이 상황이죠. 없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다 잘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재밌는 게 요거 그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이 글이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들 거기서는 사업할 수 없다. 요건데 맞아요. 모 언론에서 인터넷판에 이거 올리면서 그 다음 기사를 뭘 배치했냐면 전한길 씨가 미국 갔대요 지금. 미국 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인권 유린을 알리겠다. 그러면서 그거 워싱턴 출국했는데 워싱턴 공항에서 이제 저 댈러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 거를 그걸 또 기사를 같이 배치했더라고요. 덜렀어요. 그 인천공항 아니었어요? 인천공항 사진이었나요? 인천공항에 어저께 제가 봤더니 그래요? 그 저녁에 그래. 떠날 때 사진이구나. 네, 방송하고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도착도 안 했을 거예요. 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시간에는 도착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끝나고 도착하겠네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요게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미리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어요. 인천이었어요. 워싱턴이 아니고 어찌 됐건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러스 소셜 이건 왜 이렇게 올렸다고 보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뭐 미군 기지 얘기도 하긴 했어요. 네, 뭐 미군 기지도 그 미군 기지 안에 한미가 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군이 그 비상계엄 시절에 무슨 통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건데 근데 이미 한 달도 더 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올린 게 이게 진짜로 몰라서 그랬나? 한 달 전에 얘기 안 했을까? 이영훈 목사님은 트럼프 주니어하고 매우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죠. 자주 놀러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전에 회담 전에 그걸 올려놓아서 공포 분위기를 확 조성한 거 이거가 그냥 의도가 없이 했을까? 자, 그 의도는 뭔지 광고 듣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추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이어갑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측 왜 올렸을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는 다 보고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올린 건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협상의 기술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게 밀어붙여서 그다음에 공포감을 자아내고 그다음에 최대한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이거 올리니까 국내에서 이른바 그 강성 보수하고 극우들이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드디어 트통께서 드디어 이제 뭐 윤통을 구하려고 트통이라고 불러요? 트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트통이 윤통을 구하려고 부르던데 트황? 트럼프 황제. 그래서 무슨 뭐 이제 한국 마음을 진짜 보내는 거야? 뭐 내지는 뭐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견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고 이거 오해였던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뭐 위대한 지도자라는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이게 국제 정치의 모순적 복잡함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극우들은요 세상을 너무 선과 극좌도 마찬가지예요. 극우나 극자는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너무 단순화해서 선과 악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편은 다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극우와 극자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레토릭으로 얘기한 거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외쳤는데 바보 같은 망상이거든요. 빨리 바보들 누구예요? 아니 그 뭐 누구 특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 뭐 사이트에서 뭐 자기들 단톡방에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아까 말씀드린 전한길 씨는 이제 미국 가서 뭐 인권 유린 알리겠다. 뭐 전한길 씨가 미국 간 거는 이거 나오기 전이겠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요거와 관련돼서 국내 유명 정치인들이 좀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SNS 글 같은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오늘 10시에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피해 정치보복 중단해야. 나경원 의원,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 트럼프 숙청혁명 언급 최대 굴욕. 국익 못 지키면 이 대통령 책임. 여기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SNS 글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SNS 글로 추정은 됩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요 언급들? 네, 저는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야. 최근에 트럼프의 저는 가장 일탈적 행동이 그 미국은 모든 선거를 룰을 정하고 개표하는 건 주정부 권한입니다. 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주에 뭐 투개표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다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이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가드레일을 위협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중간 선거가 있어요. 거기에 부정선거 음모를 믿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예, 그러는 와중에서 한국에서의 이런 시비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걸 메신저들이 또 이걸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지 않아도 망상과 음모론에 취약한 어떤 그 미국의 정치권에 자꾸 뭔가 파장을 던지는데 한국이 활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외국의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그 기소된 거에 대해 룰라 대통령한테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이민자 문제를 또 관세 폭탄으로 응징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충동적이고 음모론적인데다가 이 불쏘시개 이 재료를 대주는 어떤 한미 극우 동맹은 실존한다. 이거는 단순한 기우여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이라는 거고 두 번째 심각한 건 정치인들이 부안해동한다. 이 부분만 없어도 그냥 뭐 유튜브에서 떠들다 말겠지. 이렇게 되면 의뢰껏 있는 어떤 현상으로 치부하고 말겠는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실제로 보안해동한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런 트럼프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미국의 한국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의 국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빨리 그 퍼블릭 어페어스라 그러죠. 공공 외교라든가 우리 어떤 교민 사회에서의 어떤 지성주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단순히 한국 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조금 어떤 집단지성이 나와줘야 될 사안이에요. 절대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라든지 또는 트럼프 주변의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명백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의 SNS 게시물을 보면은 그리고 발언을 보면은 근데 이런 시도들은 그 효과가 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거고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다양한 채널로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작업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국내 정치인들도 국익이란 측면에서 본인들의 얄팍한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익이란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언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근데 신중함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뭐 동의를 하면서도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 7월 달에 그 김장한 목사나 그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 너무 섣불렀다. 너무 그 빨랐고 뭐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건 너무 그 서두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상병 특검이었죠? 네, 뭐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면 스카이 데일리 같은 예를 들면 완전히 명백한 거짓 뉴스를 계속 확산하는 그런 무슨 단체 언론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그 사이비 종교 단체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른바 정통 교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범세계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계의 지도자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7월 21일인가에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교계 지도자들을
무차별로 압수수색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면 뭐라고 그러면 한 달 전에 제가 쓴 페북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특검의 압수수색은 우리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정부가 정치적 의도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보가 전달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친이 쿠데타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조차도 아주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 그 결과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약해지겠죠. 그래서 특검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압수수색은 최상병 관련이었어요. 내란 특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볼게요. 기내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잖아요. 1호기에서 대통령들 이제 외국 순방할 때 항상 하는데 그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대화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된다. 여당 대표 입장과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 대통령 되는 순간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굳은 일, 싸운 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의원님, 이거는 대통령실과 당의 이게 불일치 엇박자입니까? 아니면 국합 배드캅 전략입니까? 그건 아니고 대통령님이 이 말씀은 평상시에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둘이 있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뭐 저한테 몇 가지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뭐 통화하는데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하셨던 말씀을 하신 거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 시절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된 자기는 좀 다르다. 또 특정 정당의 대표와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지극히 맞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요?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사실 여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가 뭐 상충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냥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거다. 각자의 위치와 뭐 이런 말씀. 그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보지 않겠다. 여야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원래는 국회에서 여야 대화가 일단 먼저 돼서 여의도 정치가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협치를 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은 다 어떤 정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특검의 시간이고 내란의 종식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정청래 대표에게는. 근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될 때부터 이제 강성 대표가 선출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균형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세간의 언론의 일반적 관측이었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분명히 이거는 역할 분담이 아니라 조금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고 오히려 그 다름이 있어서 또 정치가 되는 것도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 대통령이 경고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국가 배드값 전략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당의 불일치 뭐 이런 거예요? 두 번째죠 벌써.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지난번에 그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비서실장 정무수석까지 다 총동원돼서 세 분이 다 야 검찰 그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라라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 세 분 중에 한 사람만 얘기를 해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세 사람이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사태였어요.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해서 너무 그 앞서가지 마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당과 당연히 대화를 해야지 무슨 소리 야당과 대화를 해야지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정치적 부담을 자꾸 주지 마라. 나는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당신은 계속 싸움만 하려고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 저는 더 놀라운 건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에요. 아 당연히 대통령 말씀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은 일 싸울 일은 계속하겠다라고 일종의 뭐 약간의 반발. 나는 뭐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있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엇박자를 내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의도 국회에서 마주 있는 여야는 대화를 안 하고 용산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형국이 되거든요. 아니 그럼 용산으로 다 부르면 거기서 악수 안 할 겁니까? 정청래 대표 진짜 그럼 다 불렀어. 봤는데 야 나 너 야당이니까 너 사람 아니니까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너랑은 악수 안 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도 당연히 이제 야당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대화할 거예요. 전에 한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 경선 중에 있었던 정치적인 레토릭이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저희들이 이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작년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계속 긍정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그때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한다면 참 대화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이게 심평 변호사. 이 심평 변호사님이 자꾸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만나서 한 전원이 자꾸 언론에 언급되는데 이건 심평 변호사가 그제 페북에 올린 글이거든요. 또 뭘 올렸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되기 얼마 전에 본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재명 정부가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거 듣고 제가 들은 얘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진짜 항공모함 가지고 특화해서 오신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이번 정부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보수 쪽에서 한다는데 그런 취지 아니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안에서 버티나? 1년만 버티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진짜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래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무너지면 나는 그 이후에 나갈 수 있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버티나? 이게 그 전에 김건희 씨 만났잖아요. 만나서 뭐 자기가 쫙 써놨는데 본인이 다 부인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느냐라고 공격받고 있고 그 이른바 극우 진영 내에서 쟨 뭐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심평 변호사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 편이고 여전히 나는 이재명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기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근거 없이 뜬금없이 그냥 아무 말 대단치 비슷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계속 듣냐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리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미국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가을에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을부터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나 그러면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이런 얘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 듣고 계시지 않냐고.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뭐 심지어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관세 협상도 그 문제 때문에 파국으로 갈 거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그 조사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협상도 깨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대한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계속 트럼프 쪽이 준 거죠. 그래서 파국이 오고 깨지길 바랬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국익에 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10시에 국민의힘 새 대표가 발표가 되는데 누가 됩니까?
김종혁 의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누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감을 잡았지. 아니 감은 아니지만 뭐 그냥 그 구성으로 보면은 저는 만약에 우리 당이 장동혁 후보는 윤호개인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대표로 뽑는다면 아마 우리 당의 어떤 그 극우화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우려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뭐 김문수 후보도 거기서 속된 말로 도끼인 객끼인데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은 화합이 필요하고 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율이 그 지난번보다 2%에서 3%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차악은 막아야 된다, 최악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투표를 안 했던 한동훈 지지자들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김문수 후보가 나는 그 전환길이 아니라 당연히 한동훈을 공천을 주지라고 얘기한 것을 듣고 열이 받아서 그 이른바 강성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면 우리 당의 어떤 지금 농도가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김종국 최고위원도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했습니까? 뭐 제가 투표한 거를 여기서 밝힐 이유는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제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표가 어디로 갔을까 그런 걸 따져보면 근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 만나서 사석에서 얘기 좀 들어보면 장동혁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다. 그 얘기들은 다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럼 장동혁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게 오히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김종국 최고위원은 출당의 위기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장동혁 의원은 기준으로 하면 내부 총질이잖아요. 당대표가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아니 당대표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장동혁 후보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처음에는 12월 3일 날 그거 잘못됐다고 투표를 하신 분이 나중에 길거리에 나가서 계몽령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원들을 오도한 것 이것은 당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역사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의 법정에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 당대표가 뭐 내부 총질을 했다. 뭐가 내부 총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 새끼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도 가서 항의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따지고 뭐 반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난리 법석 떠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불법적인 거라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근거 하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걸 깨면 헌법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깨는 사람들을 우리는 극우나 극좌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경쟁인 걸로 알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자꾸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게 한동훈과 전환길의 마치 당대표 경선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대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판이 그래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외의 어떤 그림자 전쟁이 오히려 이게 더 볼만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과정 이 당 대표에서 이제 그거와 단절을 못하면은 당분간은 국민의힘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참전을 한 것 같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씨는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최후의 또 회심의 한 초식하고 이게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그라운드 C 그다음에 그 전환길 이런 분들. 본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예, 하지 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아요? 답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동상상무 마무리할게요. 박주민 의원, 김종국 전 최고위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